첫 번째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의 1심 선고 관련한 내용, 이준교사 1심 선고가 이제 무죄로 나온 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그날 현장 다녀오셨죠? 분위기 어땠나요? 뭐 다들 감격했고요.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필규정이다. 네. 예, 저는 사실은 2002년부터 이 관련된 부분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마지막은 대법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별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세 번째 기소를 한 건데 저는 제일 염려했던 게 정치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해서 또 유죄를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전체 맥락 속에서 담당 주심 판사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나름대로 그 마지막 판단을 하면서 우리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 1심 무죄 나온 거 예, 보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무죄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그렇게 된 게 언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언제 한번 녹음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보면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게 위증교사라고? 전체 들어보니까. 네, 그거 들어보면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제 예상대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았을 때는 이제 무죄를 좀 확신하신 것 그 같아요. 사실은 네. 이게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형사부는 주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했던 사건을 송치받아 가지고 이제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들은 사실상 판사에 가까워요. 예, 진짜 그 사심 없이 내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객관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해서 기소의 그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부의 어떤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이 위증교사 사건을 본다면 기소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셨는지. 저도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그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판사가 다 듣고 그리고 전체 맥락 속에서 마지막은 이 부분은 충분히 방어권적 차원에서 우리 네. 이재명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입장 속에서 무죄로 입장 정리가 돼서 그렇게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랑 같은 입장이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다른 건 관련해서 1차 그야말로 전 징역형이 나오면서 다들 좀 걱정했는데 순리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지금 그 큰 고비를 넘기는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순서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변호사님도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이렇게 나와도 2심에서 저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놀랐었고요. 사실 저는 무죄를 예상했고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벌금 한 500만 원 예,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그 이상 양형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은 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죄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상, 그러니까 기준상? 검찰이나 그 법원의 어떤 기준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징역형 나왔을 때 깜짝 놀래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제 그 보도자료 판결문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 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많고 해서 이거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2심에서 얼마나 뒤집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의원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현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10일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 그야말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용산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이 중요한 건데 그 입장에서 보면 당분간은 윤석열 한동훈은 5월 동조할 거다.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네. 저는 여론의 흐름이 좀 더 윤석열 정권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 힘이 입장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보면 여론은 어느 정도 크게 기울어진 상태인데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론의 힘이 더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에는 네. 특검법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거의 한 6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세대별로 따지면 70세 이상도 한 45%, 그리고 소위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2, 3% 정도가 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당연히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고는 저는 원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도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에 세게 몰아붙이면 대통령 입장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좀 선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결국에 예를 들면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은 특검법과 관련한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안 바뀌어도 여당 내 분위기는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 형태의 듣구토크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지금 좀 딱딱한 분위기인데 이걸 조금 이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또 강덕구 TV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또 김기현 TV 지금 몇 만이죠? 저는 23만 정도. 예, 정말 부러운 23만. 네. 우리 김기현 TV 앞으로 더 힘내시라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은영 TV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한 그 1심 선고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또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최혜병 관련한 네. 박대령 그 결심 공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후 진술 현장에 같이 가셨죠? 분위기 어땠어요? 저희 변호인단 다 참석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담담하게 검찰이 먼저 그 구형 의견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희는 다 예상은 했죠. 네. 설마 뭐 군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겠습니까? 그냥 예상을 다 했고 그냥 담담하게 듣고 있는데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군검찰은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소장과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증거는 빈약하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박대령을 비난하는 겁니다. 인신 공격을 하고 박대령 때문에 해병대 명예가 뭐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런 소리만 늘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거슬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자신이 없구나 이 사람들. 자신이 없으니까 증거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논리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방청석에서도 그냥 담담하게 듣고 있었는데 징역 3년을 구형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청석에서 네. 욕설과 막 한식이 막 터져 나왔죠. 예. 심지어 너무 거세게 거기 있는 분들이 분노하고 하니까
재판장조차도 제대로 그걸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그런 정도로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요. 이어서 저희 변호인단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을 했고 자기 당연히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불법 명령에 따른다면 그걸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그렇죠.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무죄를 선고해서 불법한 명령에는 거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를 공직사회에 선언해 주시라.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사실 무서워서 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명령이 없었어요. 항명하려면 일단 명령을 받아야 그렇죠. 항명을 할 거 아닙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명령 내렸다가 자기가 직권남용죄가 될까봐 무서워서 명령을 못 내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놓고 알고 있었던 거네. 나중에 이제 이종섭 장관이 뭐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명령을 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도 저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정훈 대령이 최수근 해병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 마지막 너의 최후 죽음에 진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자기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할 때 저는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는데 옆에서 있은 박정훈 대령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짠하고 저도 이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선고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기사 보고 또 3년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의원님 어떠셨나요? 3년 구형이 법정 최고형이죠. 예, 평시 제가 항명죄 알기로는 최고형입니다. 평시에는 그 어머님이 우리 박정훈 대령 모친께서 그날 일 함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은 이거거든요. 어쨌거나 적어도 일면 최혜병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과 두 번째 불법 명령에 대한 부분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거를 예를 들면 군인의 입장에서 받는 게 맞는 거냐. 이 두 가지 부분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나름대로 사실을 다 밝히는 것. 이게 적어도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이 시대적 소임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평상시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을 때렸다라는 건 누가 봐도 저는 그야말로 평균적인 시각으로 보면 동의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1월 10일인가요? 1월 9일. 1월 9일 날 저는 사법부에서 마지막 판단을 재판정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믿고요. 그리고 재판부를 마지막까지 전 신뢰하고 싶습니다. 1월 9일 날 그야말로 박정훈 대령이 소망했던 것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면 불법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재판정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선고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공직사에 주는 메시지가 이번에 이제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면 엄청 클 것 같아요. 지금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죄 중에서도 무죄고 네. 저는 올해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많은 어떤 시국 사건이라든가 주요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무죄 확률이 높은 가장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변론 요지서 마무리 단계인데 사건 기록 보면 볼수록 쓰면 쓸수록 이건 무죄. 너무 잘 써져요 이 의견. 그래요? 네. 기대할 만한데요. 너무 그러면. 잘 써져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죄일 수밖에 없고 예. 아마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군사법원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인사권을 특수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외압이라든가 어떤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무죄이다. 그럴 수밖에 확신하고 없는 계시네요, 사건이에요. 우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님, 민영기님, 한명희님, 잼준이님, 사랑의 기사님, 무인실천님, 이효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덕구 TV 한번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듣구토크님에는 부기영화님, 이강정님, 또 이선현님 감사합니다. 예, 미하홍님
그 지금 스패너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SNS라든가 뭐 네. 인터넷 그 카페 게시판에도 보고 계신 분들 이 그렇죠. 방송 링크를 좀 많이 퍼날라 주시면 맞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퍼날라 주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강덕구 TV가 지금 목표 얼마 잡고 계시죠? 저희가 네. 우리 정의규현 TV 20만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의규현 TV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너무 애매했어요. 네, 그러면 안 알겠습니다. 눌러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는데요. 군 검찰 주장에서 이제 허위 주장이 많았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검찰 구형하고 그다음에 그 법원의 판단이 왜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건지. 왜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검찰이 허위를 기소를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표적 수사라서 그렇죠. 네. 네. 보통 일반적인 검찰 사건을 봤을 때 네. 형사부 사건, 민생 사건, 일반 사건 그런 걸 보면은 무죄율이 거의 없어요. 무죄율이면 한 1% 2% 될까?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보면은 검찰의 특수부 사건, 정치인에 대한 사건, 아니면 네. 군 검찰의 이번 박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은 유죄나 거의 반반이거든요, 확률이. 네. 그러니까 유죄율이 거의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40%가 무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네. 이거는 표적 수사 기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춰서 하는 수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우겨 넣으니까요. 네. 군 검찰 사건 이번에 항명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박정훈 대령이 한 일은 그냥 파면 파볼수록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거든요. 네. 예, 불법한 명령 들으면 안 되죠. 심지어 명령이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본인은 걱정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심지어 대놓고 거부한 게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럴까 절충적인 입장까지 찾아서 건의까지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거 이대로 하시면 직권남용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충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걸 이첩을 해보시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국방부로 우리가 보내버리고 거기서 재판단하라고 해라. 그러면 해병대는 우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거나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안보실장님 한번 만나보시라. 아니면 대통령님 만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논리를 써가지고 보고서를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일각에서는 박 대령이 뭐 자기의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뜨려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절충안이나 보고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본인은 법대로 경찰의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 건 관련해서도요. 이중교사인데 실제로 사실 이 부분도 전형적인 표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묻지마 기소 같은.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게 녹음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게 일반 사건이었다면 그걸 절대 기소를 못 합니다. 제가 그거 기소하겠다고 결재 올리면 부장 검사가 바로 자르죠. 야 이걸 기소한다고 무죄가 뻔한데 다 잘리는 사건이에요. 특수부에서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수부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검찰들이 공정성, 중립성 이 원칙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번 우리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이 위증교사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직 사회에서 명령 체계에 관한 부분이 주 낸 내용인데 의원님도 사실 이제 공직 경험이 행정 공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위에서 좀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좀 어렵지 않나요? 결정하는 것이? 근데 예를 들면 국장이라든지 과장급 이런 분들만 하더라도 국장이 과장한테 예를 들면 입장 정리하고 과장이 예를 들면 그 입장에 대체적으로 따르고 그러지만 요새 젊은 분들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얘기한 예를 들면 불법한 요구, 불법한 명령도 따라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군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 결과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고 판례가 일반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판정에서는 우리 재판관들께서 신중하고 우리 시대 정신과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칠 파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법리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두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요, 시골기님, 강덕구원님 화이팅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어저께인가요? 그 대통령 핸드폰 교체됐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의 핸드폰 교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네. 저는 교체했어야죠. 당연히 그때 교체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체했다라는 건 네. 실제로 여태까지 그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는 김 여사가 전화했던 내용들을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증거 은닉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교체는 했는데 그럼 원래 쓰던 핸드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쵸.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 어디다 놔야 그거 돼요? 만약에 버리면 증거 인멸입니다. 아, 네. 물론 이제 형사법상 자기가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시키는 거는 처벌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범죄자가 자기 범죄 증거 없애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닌데, 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없애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없애면 그건 증거 인멸 교사가 되거든요. 아, 네. 예, 그거는 너무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핸드폰을 자기가 부시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없앴다면 네. 누군가를 줘서 부하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없앴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증거 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너무 잘 알고 법률가 출신이니까 대통령이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마 법률가인 대통령이 그 핸드폰을 없애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럼 믿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관을 그럼 어디다 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가처분 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보관을 해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걸 인멸했다면 대통령이 아니다. 아, 그거는 네. 예, 그 대통령으로서의 품이나 이런 걸 다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핸드폰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핸드폰은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씨하고 계속 통화를 통화했죠. 했던 폰이고 네. 이종섭 장관한테 그렇죠. 불법 명령을 내린 그 네. 기록 회수해 와라 뭐 그런 걸로 의혹이 되고 있는 그 폰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이거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나왔다는 그럴까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실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중요한 증거인 핸드폰을 빨리 확보를 해와야 되는데 검찰이 하지 않는다면은 증거 보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뭐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그 사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를 크게 보는 이유가 네. 실제로 인수위 때 이런 작업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토보호하고. 근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네. 이런 자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에 핸드폰으로. 가지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당연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 부부도 이거는 그야말로 공적인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입장을 밝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또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셔서 여쭤보는데 그 양평 땅 고속도로 문제 의원님이 가장 먼저 이제 이거를 이슈화를 시키셨는데요. 그 지금은 그게 좀 약간 또 묻힌 느낌이 있는데 그 다시 한번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포함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네, 파헤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검 요청한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랑 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지금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제가 이 자료들 보면 이건 통정 매매 플러스 이거를 처음 기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김건희 여사인가요? 김건희 여사다. 이것까지 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 중에 명언을 한 겁니다. 어떤 거? 거부한 자 아, 특검을 네. 범인이다. 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핸드폰이 상당히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없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증거보전 신청이 민주당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증거보전 청구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 네. 검찰 네.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일단 청구를 하려면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검찰에선 안 하고 네. 그럼 피고인 피의자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 아, 명태균 씨 아, 명태균 씨가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강혜경 씨 아,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거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강혜경 씨가 아주 유력하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못 하겠네요. 그럼 증거보전 신청 예, 이게 자체를. 제3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사실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지금 이 민주당의 제2요구권 자체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근거를 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한마디로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 그 법적 근거, 법적 절차대로 우리는 한 거죠. 네. 이거를 예를 들면 제2요구가 헌법적 가치, 이 상권 분립의 위반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최초의 최혜병특검법 처음 거부 때부터 나왔던 논리들인데요. 네. 아니 야당 추천 특검이라 그래가지고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팀장이었는데 그거 야당 추천이에요. 네. 심지어 그때 그 야당 추천이었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역대 대통령도 다 잡아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추천 특검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있습니다. 예. 아, 근데 그거 앵무새처럼 그냥 위헌이다 하고 있는데 네. 저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나치 괴벨스라고 선전 잘하던 사람 있잖아요. 네, 이 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안 믿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은 결국에 대중은 그걸 믿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이다 반복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그 위헌이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 위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 드는데 정말 이게 좀 치졸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거를 법무부에서 쓰거든요. 법무부 그 위헌이라고 논리를 쓰는 법무부 직원은 무슨 죄냐 저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고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지키겠다. 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나는 어떤 경우가 됐던 내 안에 버릴 수 없다. 네. 그리고 내 안에 지키겠다. 네. 그리고 국민과 김건희 네. 본인 부인이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선택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나름대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랑꾼이다 이런 말 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국가를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부인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네. 하시잖아요. 윤석열이가 그 착하긴 착한가 봐. 근데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그렇게 아끼잖아 하는데 부인을 선택할 거면 네. 하야를 하십시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가와 부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당연히 네. 부인을 선택한다 그러면 대통령 내려와야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의원님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여러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우리 갑자기 김기현 변호사님이 그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소장 지금 무료번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도대체 이 사건이 엄청나게 지금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무료 변호한 배경하고 지금 배경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예. 일단은 저도 사건을 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뉴스가 이거 나오고 언제까지 있으니까요. 나온대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녹취록을 네. 아직도 듣고 있대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못 들은 게 많다는 거고 네. 이 변론 배경은
간단합니다. 제가 최혜병 사건 하면서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 제보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 여름에. 네, 여기서 음해도 많이 받고 배신자로 찍히기도 하고 공격도 많이 받으면서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겠더라고요. 당해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심지어 그래도 검사를 해봤고 변호사인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강혜경 씨를 제가 보면서 와 나랑 똑같은 그런 처지로 저기를 그렇죠. 가시는데 네. 저분은 이제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다만 저렇게 힘드신 거 제가 아니까 검찰 가실 때 재판 가실 때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해드리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이 이제 그 공익 제보자 신분이시거든요. 의원님 이 두 분 사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국회의원 입장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네. 공익 제보를 한 분들의 법적 보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론부터 포함해서 또 예를 들면 그 신변 보호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공론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 일을 제가 접하면서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의원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형의 사건이어가지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 어저께 우리가 스픽스 네네 스픽스 갔죠. 네, 네, 거기가 스픽스 갔는데, 처음으로 예, 발표한 예. 곳이죠. 거기서 처음 소위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 스픽스 대표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저께 만난 교수님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자료들이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 이런저런 변명하지만 계속 터지고 그리고 그 반박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혼란스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게이트는 지난 대선에서 그야말로 불법을 네. 저지른 명백한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부분들, 대납 이런 부분들 정치자금 네.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난 대선이 불법 선거였다. 경선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법리적 고민 속에서 네. 분명하게 입장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뭐 쟁점이 아니고 네. 이제 좀 법리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갖고 이 지난 대선에 대한 입장들 이런 거 갖고 좀 더 구체적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 지금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대선 무효 아니냐 이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는 갔는데요. 이게 지금 쟁점이 많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쟁점이 몇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어요? 벌써 쟁점이 근데 막 10개 넘게 이렇게 10개 뻗어나가고 넘어요?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당 정치인들로 걸리고 엄청나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그 부분도 아마 검찰이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선이 계속 넓어지면은 오히려 처음에 했던 그 메인스트림 예, 이게 좀 약간 옅어지는 여론조사 관련.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검찰도 어떤 거를 먼저 할 것인가라는 거를 아마 고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의 역시 본질은 네. 대통령으로 오케이. 가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여당 당대표 선거라든가 여기로 지금 다 뻗어나가고 네. 있는데 여기에 큰 물줄기는 역시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소위 팔아먹으면서 네. 예, 그 관계를 이용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 장사를 했고 음. 그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조작된 여론조사나 막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갔고 네.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랄까 대가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부부가 개입을 예, 했죠. 부부가 개입을 네. 했고 이것이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이고 주된 메인이다. 예,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가 더 핵심인가요? 아니면은 그 공직선거법이 더 핵심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시작됐으니까 그걸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공직선거법도 얼마든지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할수 사건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어떤 여론조사로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공천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아, 거거든요. 뇌물로. 예.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굉장히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방향을 정리 수습을 해서 이렇게 딱 집약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당장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예, 아직 갈 길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저는 창원지검이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창원지검에서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최혜병 사건을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처만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만 오매불망 지금 기다리면서 맞아요. 보고 있는데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압수수색이 없어요. 이종섭 장관 한 번 소환 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창원지검은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이 속도면은 창원지검이 공수처보다 대통령실에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런 보이나요? 생각도 듭니다. 아, 예. 그 창원 네, 근데 의원님. 마지막은 사실 지금 어쨌거나 이 검찰총장이나 네.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수뇌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정 정도 어느 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총장 포함해서 지금 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 주요 그 간부들은 다 윤석열 정부 라인이다.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 마지막은 그야말로 검찰 수뇌부와 그리고 민정수석 이런 라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율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 네.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 사법적인 그 관리를 지금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로 보여지죠. 그렇죠. 그분이 예. 약간 이제 실세격인 지금 나타나지는 스타일이시고, 않고 있어요. 예, 예. 막후에서 이렇게 예. 조율을 하는 그런 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창원지검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뭐 들어가느냐, 관계자를 소환하느냐 네. 이런 문제는 결국엔 창원지검이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강백군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검에서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검 수뇌부에서 이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승패가 이제 갈릴 거라고 저는 지금 봐요. 거기 몇 명이 수사를 몇 명이 하고 한 10명 한 정도 1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 사건을 뭐 나온 거는 다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일선 수사팀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1, 2, 3단계로 보고 있는데 1단계는 지금 명태균 씨를 비롯한 강혜연 씨를 조사하는 단계고요. 네. 2단계는 현직 정치인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아, 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소환하는 단계고 3단계가 이제 대통령 부부한테 가는 건데 지금 2, 3단계 가능할까요? 지금 정도로 보면은 2단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2단계는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2단계도 안 가고 이걸 덮으면은 그거는 국민적으로 완전 난리 나는 분노를 거죠. 막을 수가 없을 예, 것이고 예.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간다. 다만 이제 거기서 3단계까지 넘어가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근데 2단계 얘기하셨는데 예.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네. 한편으로 네. 또 이 와중에요 정의로운 검사가 또 나타나거든요. 나타날 것이다. 예, 예. 정의기원이 지금 나타난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창원지검의 그 소위 그 검찰에서 대검에서 네. 몇 파견 명 나간 사람. 검사들 파견 지금 보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조율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2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3단계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네.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저는 그 중에 이 부분 갖고 뭐 끝까지 하겠다라는 돌발 변수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역사라는 게 또 네. 다른 돌발 변수 우연에 의해서 그렇죠. 예. 진실이 밝혀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2단계 핵심이 오세훈 시장 건이거든요. 의원님 그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를 안 했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셔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전면 부인하는데 예. 어쨌거나 객관적 팩트는 그야말로 후원자.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고 후원자가 네. 돈을 대납했다라는 거 이게 팩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네.
그렇게 그냥 갈라치기를 하지만 후원자가 예를 들면 100% 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후원자와 예를 들면 후원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내밀하게 얘기들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녹취도 사실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그런 녹취가 아니고 강희경 씨를 회유하는 녹취는 나왔거든요. 지금 댓글에 주드님 안녕하세요. 만안구 강득구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생각보다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도 커질 있습니다. 수 예를 들면 있다. 네. 나중에 오세훈 한동훈까지 엮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여권의 주요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정의로운 검사가 나올 수 있다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검찰의 관점에서 그래요. 진정한 검사란 어떤 검사인가? 정의로운 검사라는 것은 네. 박정훈 대령 같은 검사다. 저는 그쵸.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열심히 하는 검사는 많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수사하는 검사는 많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팀에도 철저하고 열심히 엄청 하잖아요. 열심히 거기도 했죠.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했어요. 근데 그런 검사들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왜? 진정한 검사고 진정한 수사는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가 좋은 수사고 증거를 따라가는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수사, 사람을 따라가는 검사가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뭐 이걸 해서 오세훈을 따라갈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네. 증거 나오는 대로만 팩트대로만 따라가면은 순리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그렇게 가는 검사들이 바른 검사니까 창원지검이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근데 저희 국민들은 사실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나. 저도 옵니다. 그러니 네. 검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 또 뭐? 그 군과 네. 검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죠?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검찰은 수사에 대한 독립성 지킨다. 이게 또 그렇습니다.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종철 우리 그 고문치사 사건. 사건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건 그냥 경찰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 조직 문화가 여기도 상명하복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결국은 내부에서 그렇죠. 예, 내부에서 우리 고발장은. 이렇게 그냥 하는 걸 전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그냥 밝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또 예를 들면 은폐된 진실이 네. 좀 밝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정의로운 검사 그 딱 한 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지금 여러 수사를 지금 이재명 대표 것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이 현재 그 강혜경 씨하고 그 명태균 관련한 게이트 이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본인도 지금 공익 제보자시잖아요. 예. 아까 의원님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보호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막상 당해보니까 공익신고자가 제일 힘든 것이 네.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네. 기존의 인간관계 다 파탄나고 그렇죠. 뭐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 사람들. 그럼요. 네. 밟아야죠. 그러니까요. 제보자들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이제 고소고발 당하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는 거의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가요? 예.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뭐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안전한 어떤
주거지까지도 숙소까지도 보호를 해줘요. 예, 제공이 됩니다. 네. 뭐 그런 촘촘한 보호망을 만들어 놨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해요.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어떤 법인가요?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에요. 예, 예. 그럼 어떤 부분이 더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 어떤 뭐 법률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전해 준다거나 주거 지원이라든가 뭐 어떤 심리 치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제공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나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법들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신고란 무엇인가라는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좀 많이 낡아 있어요. 그래서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사실 변화하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넓은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직도 옛날 법이다 보니까 네. 그 넓어진 범위를 포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그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네.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공익신고자 신고자 입장에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국가는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법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저희 의원실과 우리 김기현 그럼요. 변호사님이랑 예, 같이 예, 한번 네. 맞아요. 고민하면서 네. 만들어 볼 수 그거 있도록 우리 비서님도 여기 와 계신데 메모하셔요. 그 공익신고자 예, 좋습니다. 보호법에 대한 거를 예. 좀 더 강화시키는 거를 개정한다. 예, 아까 원포인트로 하나 집어넣는 게 좋겠다. 아이디어는 있으셨죠? 예, 그런 네. 부분도 이제 다양하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차차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예, 건의드리면서 일명 그걸 김기현법이라고 얘기하면 일명 되겠네요. 김기현법. 그리고 좋습니다. 왜 김기현이 다음에 국회에 등원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조금 더 강화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김딱지님, 우리 강득구 의원님 최고라고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출세를 따라가는 것 같다. 이 검사하면 이게 출세지향적이다라는 게 대국민적 이미지로 바뀌어 있어요. 예, 이미지도 있고 뭐 예. 실제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뭐 그 본인이 출세하겠다는 거를 뭐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좀 정도껏 그러니까요. 예, 정의롭게 하면서 그런 거를 해야지 그걸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막 심지어 법까지 어겨가고 표적 수사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계속 이제 좀 계속 여기저기 딜을 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도 공익신고자 신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의 핵심이 먹고 살게 해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지금 공익신고 보호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사실 공익신고자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공익신고자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공익신고자가 되고요. 전 되나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되어야 합니다. 한다. 네. 그래서 뭐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생계를 네. 책임져 달라라고 뭐 그럴 대통령실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대통령한테 자기 생계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공익 신고를 할 테니까 그 공익 신고자로서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선진국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기 훨씬 전에 공익 제보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영태균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사적 이해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라고 저는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게 어떻게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죠?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는 아니지만 공익신고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걸 내놓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이제 공익신고 제도를 악용하고 이용한다. 라는 그러면 안 그런 건 된다. 당연히 남용이니까 막아야 되겠죠. 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체계를 진작에 갖추고 있었더라면 네. 예, 명태균 씨가 일찍.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기 전에 예, 공익신고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 제가 있는 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주고받고 그리고 또 권력의 한 축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네. 그 역할 속에서 개인적인 이득 취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공익신고라는 그 가정 하에서 네. 그 틀 안에서 자기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나 여러 공익 제보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공익 제보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네. 실제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 씨는 계속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맨날 뭐 체납돼 있고 돈 없다 맨날 이러니까 저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한테 네. 또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한테 요구하는 거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얻은 취한 부분도 있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천을 믿기 위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 된 창원 부분도 산단. 있지만 네. 창원 산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그야말로 거래 속에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공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공익이잖아요. 역시 공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그 전에 되겠네요.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참회가 그렇죠. 참회가 그런 먼저 것이 있어야 진정성 있는 참회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익 제보자의 그 공익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저희가 배운 것 같아요, 의원님으로부터. 자, 마지막 질문 변호사님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 강혜경 씨가 9번인가 10번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거 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계속 조사를 먼저 받아야 예,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사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강혜경 씨도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스스로도 본인이 이제 뭐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그거에 네. 감수하겠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끝난 거고 네.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2000 그렇구나. 거의 19년, 20년쯤부터 이제 축적되어 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강혜경 씨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 너무 일 잘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런 식입니다. 오늘 조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러니까 나오니까 또 조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강혜경 씨가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검사한테 하나 이건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네네. 가고 있다 이거 보니까 계속 조사해야 되겠네. 그러면. 시간이 밤 9시야 지금. 그래서 내일도 이어서 약간 이런 식이라 여러 번 앞으로도 좀 더 나갈 계속 수도 더 해야 있겠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인지 이거 지금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덕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더 이상 창원지검의 권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창원지검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하고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철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많았지만 어쨌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모셨기 때문에 최혜병 그 박대령 사건 관련한 것과 지금 공익제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첫 회 듣고 토크 첫 회인데. 첫 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통해서 큰 틀에 지금 우리 박종원 대령이 처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1심 관련된 1월 9일 결과에 대한 고민 네. 그렇지만 마지막은 역사를 믿고 그리고 법리적 판단이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면 네. 당연히 예를 들면 무죄가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준경 교사건 관련해도 사실은 예를 들면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그렇지만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 판단 그리고 공정성과 그 중립성 이게 전제가 되고 전체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저는 박정호 대령건도 저는 마지막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 1심 결과 선고 결과와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김기현 변호사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의 TV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네. 정의롭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그야말로 아픈 사연들이 있는 그리고 이게 개인 사연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그 당대의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는 김기현 변호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네. 그리고 좀 더 냉철한 시선으로 네.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런 역할의 한 부분을 하고 싶다라는 네. 게 우리 강덕구 TV가 만들어진 이유고요. 네.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께서 김기현의 정의 TV를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함께 그렇게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죠. 의지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아주 큰 각오를 지금 밝히셨고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인터뷰? 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좀 땡땡했는데. 네. 네, 강덕구 의원님께서 오늘 초청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좀 좋은 방송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이제 공익 신고라든가 공익 제보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최혜병 사건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또 국회의원으로서 뭐 이런 공익적인 가치나 공익적인 일에 관심 갖고 또 입법 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네. 하는 예,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네. 우리 김기현 변호사처럼 일단 그야말로 기술로서 전문가로서의 검사 출신이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공익과 정의 그리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기현 변호사께도 따뜻한 시선 그럼요. 우리 늘 응원하고 함께 박수하고. 네. 응원하고 박수 보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회 방송이었는데요. 아주 큰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김기현 변호사님이 이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고 좀 더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비서님들도 그 이야기 잘 들었으니까 좋은 성과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준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일단 법제실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받아봐야 쪽으로 네, 예, 네, 이렇게 그렇군요.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회 방송이었는데 앞으로 또 나와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강덕구 TV와 함께 가는 정의기현 TV, 이은영 TV 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경수님, 강덕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효성님, 강덕구 의원님, 김규현 변호사님, 이은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